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원탑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산업의 흐름은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1막, 그러니까 묻지마 성장기는 끝났고 2막, 기술 전쟁이 막 열리는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흐름을 몇 가지 짚어볼까요? 첫 번째 흐름은 성장의 질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상반기는 전기차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모든 배터리, 모든 소재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꿈을 먹고 자랐죠. 2023년 하반기부터 고금리라든지 또는 차량이 비싸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으니까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다지면서 성장통이 시작이 됐고요. 이 고통스러운 수요 둔화를 거치면서 시장은 냉정해졌죠. 이제는 얼마나 싸게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가게 만드느냐가 이 두 가지를 못하면 바로 퇴출이죠. 두 번째는요, 가격 전쟁이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둔화의 최대 승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LFP 배터리죠.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을 장악했으니까. K배터리가 자랑하던 3원계가 밀리기 시작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K배터리 3사도 드디어 LFP 양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고, 동시에 LMFP 같은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 개발도 완료 단계에 있거든요. 이런 보급형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은 이제는 기술 전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시에 프리미엄 시장에서 보게 되면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하이니켈 구반방 같은 신기술로 초격차를 다시 벌리고 있습니다. 즉 LFP하고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칼을 모두 가진 기업만 살아남는 진검승부의 2막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무기가 장착이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안에서의 생산을 강제하는 IRA라든지 FEOC라고 하는 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CATL이라든지 또는 BYD가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요, 미국 땅에는 발을 못 붙인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공장을 짓고 있는 대한민국의 K배터리하고 양극재 또 소재 기업들, 2026년 또는 2027년부터는 미국 시장을 독점하게 될 황금 티켓을 손에 거머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음 꿈이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3막을 열어젖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계속해서 시제품이 완성돼 가고 있고, 고객사인 GM이라든지 포드, 폭스바겐에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삼성 SDI가 가장 앞선 주자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수요 둔화라고 하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고, 이제 가격과 기술을 모두 잡은 기업,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독점 시장을 확보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거고요. 그리고 전고체라고 하는 새로운 심장도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진짜 황제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제 2막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 생태계 안에서도 소재, 장비, 셀 제조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앞으로 변화의 중심축이 될 영역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폭발적인 성장기에는요, 셀과 소재가 전면에 나섰다면 지금은 구조조정과 또 기술 변혁의 과도기에는 변화의 중심축이 좀 달라질 거예요. 2차 전지 생태계는 장비 혁신이 판을 뒤집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셀 제조사를 보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전환의 어떤 과제 직면에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셀 제조사들이 올해 10월 들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또 시가총액이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 주가도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ESS의 기대감, 시장의 회복을 통해서 종목들이 상승을 한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셀 제조사들은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있는데, 문제는 공정이죠.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하고 제조 공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셀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공장도 지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야 되고 기존 공정을 대대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죠. 그 전환의 성공 여부는 결국 장비하고 소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비 영역은 차세대 배터리 현실화에 어떻게 보면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개발 중이고 안정성이라든지 에너지 밀도라든지 고출력 같은 모든 면에서 기존 배터리 한계를 돌파할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지만 이 전고체를 대량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제조 기술과 장비는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고체 전해질을 다루는 특수 장비라든지 또는 건식 공정 장비, 그리고 새로운 전극 공정 장비 같은 차세대 배터리 제조 기술에 특화된 장비 기업들은 셀 제조사의 대규모 공정 전환 투자에 대한 독점적인 수혜를 반드시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이제 경쟁에 이기려고 하면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필수죠. 공정 같은 신기술을 통해서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고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장비 기업들이 앞으로 핵심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소재 영역의 핵심 원료의 자립화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승부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고체 전해질, 리튬 메탈 전지, 리튬 황 전지 같은 고부가 가치 소재를 개발을 하고요. 거기에 상용화하는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니켈 함량 95%의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고성능 소재는 여전히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LFP 양극재를 양산하거나 또는 나트륨 이온 전지처럼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기에 대안 소재를 자립화하는 기업 역시 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장비하고 차세대 소재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고요. 셀 제조사 중에서는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또 ESS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들이 강할 거고요. 하지만 궁극적인 변화하고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필수적인 장비 기술과 그리고 차세대 핵심 소재를 선점한 기업들에서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들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FP 배터리와 3원계 배터리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전략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 K배터리 3사가 LFP를 사실 쳐다보지 않았죠. LFP가 에너지 밀도가 낮고 또 무거운 중국산 저가 배터리라고 하는 인식, 대한민국 배터리는 성능이 압도적인 하이니켈 3원계로 승부한다라고 하는 자존심의 어떤 전략이었으니까요. 근데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를 혹독하게 겪고 있고 또 테슬라를 필두로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가 가격 인하에 이제 목숨을 걸면서 판이 뒤집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싼 전기차를 찾기 시작했고 LFP는 저가가 아니라 시장의 표준, 즉 메인스트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 전략은 투트랙 전략과 LFP의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의미는 LFP 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라는 거죠. 과거처럼 우린 LFP 안 해 라고 버티다가는 중저가 보급형 시장을 중국에 다 빼앗겨버리는 반쪽짜리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3사 모두 LFP 양산 계획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서 2026년이면 K배터리가 만든 LFP가 쏟아져 나올 건데요. 이건 볼륨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KLFP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LFP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요, LFP에 망간을 섞습니다. 그게 LMFP거든요. 이 LMFP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망간을 섞게 되면 LFP의 유일한 단점이 에너지 밀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LFP처럼 싸고 성능은 3원계에 근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K배터리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고 3원계를 소홀히 하느냐? 아니죠. 하이니켈 3원계는 초격차로 갑니다. 니켈 비중을 90% 이상으로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해서 주행거리를 800km 넘보는 프리미엄 시장을 확실히 잡겠다라는 거죠. 이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격 전략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K배터리의 전략은 LMFP 중저가 시장을 방어하고요, 하이니켈 3원계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완벽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날개가 균형 있게 돌아갈지는 특히 LMFP라고 하는 신소재 양산이 언제 시작될지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자체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위기하고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 시작됐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의 움직임은 거세거든요. 테슬라가 4680 원통형 배터리로 치고 나갔고, 폭스바겐, GM, 포드 할 것 없이 전부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심장이잖아요. 이걸 남의 손에 맡겨둔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력도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없잖아요. 특히 LFP 같은 중저가형 배터리 시장에서는 이 내재화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위기 요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핵심은 있죠. 우선 배터리시 사업은요, 장치 산업이자 극한의 화학 기술입니다. 이게 말처럼 뚝딱뚝딱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 보고서를 보면 완성차 업체들이요, 수율을 잡는데 엄청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수율 90%를 넘기까지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도 걸리고요. 투자하는 금액도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K배터리는요, 이미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 플레이어들이죠. 다음은 K배터리의 전략인데요, 바로 합작 공장입니다. 조인트 벤처죠. 이게 기가 막힌 수인데요, LG, 삼성, SK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차, 그러니까 내재화를 외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미국, 유럽 현지에서 수십조 원짜리 공장을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완성차 업체들이 대한민국을 K배터리를 인정한 거죠. 우리가 다 못해야겠으니까 너희들의 기술력으로 우리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배터리 만들어줘 라고 K배터리의 핵심 파트너로 편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 명확해졌죠. 시장은 분리되겠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요, 일부 LFP 내재화를 시도하겠지만 정작 돈이 되는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 4세대 전고체 배터리, 46 시리즈 같은 신규 폼팩터 기술력은 K배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K배터리는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누가 더 많은 조인트 벤처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묶어뒀는지, 누가 4세대 기술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지, 미국의 IRA 보조금을 등에 업고 누가 가장 먼저 수율을 잡아서 이익을 극대화하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내재화 이슈는 K배터리의 기술력과 어떻게 보면 고객사의 락인 효과를 오히려 부추기는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주식이 오랜 기간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주에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기술력과 실적의 냉정한 검증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리스크를 돌파해야 될 것 같거든요. 리스크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실적 바닥 통과하고 재고평가 손실의 터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말 많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이 재고평가 손실과 낮은 가동률로 인해서 고정비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리튬을 포함한 원재료 가격도 급락을 했죠. 비싸게 사둔 재고의 가치가 떨어져서 실적에 굉장히 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까요. 다행히 지금은 실적 바닥 구간은 지나고 있고, 하지만 그 재고평가 손실 이슈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가동률이 적어도 80% 이상 올라와야 정상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제 수주 물량 증가, 가동률 상승 추이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전기차 수요 둔화하고 밸류에이션의 재점검인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과거만큼 폭발적이지 않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이잖아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조정됐으니까요. 과거의 2차전지 종목들은 미래 성장성을 크게 당겨와가지고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이 다시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겠죠. 따라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현재의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철저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리스크 세 번째는요, 기술 초격차하고 차세대 기술 선점인 것 같아요. 결국 이 격변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기술을 선점하는 거죠. 지금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이 임박해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핵심은 고체 전해질이나 실리콘 음극재 첨가제 같은 차세대
소재 기술을 선점한 기업, 그리고 새로운 공정 도입에 필수적인 첨단 장비를 개발한 기업들, 또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은 묻지마 투자 시대가 끝났습니다. 과거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고 동시에 향후 적어도 5년 정도를 책임질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확보한 기업에만 자금을 집중해야 되겠죠. 리스크는 피하고 명확한 성장 모멘텀만 따라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이 다시 한번 큰 성장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나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2차 전지 산업, 지금 잠시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더 큰 도약이 따라오니까요. 2차 전지의 폭발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만이 살 길이고, 다시 한번 거대한 성장 파동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결정적인 계기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 반값 전기차의 대중화의 성공적인 안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주춤한 이유는 전기차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얼리 어댑터들이 살 만큼 샀고요. 이제는 가격에 민감한 진짜 대중이 움직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25,000달러짜리 차를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폭스바겐이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 많은 차량을 쏟아붓고 있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팔려야 하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가격 파괴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건, 중국산 LFP 배터리하고의 가격 경쟁에 이기거나 우리가 주력하는 3원계나 아니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를 끌어올려서 원가를 낮춰야 하고, 기술 자랑만으로는 안 되죠. K배터리가 수익성을 갖춘 저가형 배터리 시장을 잡아먹는 순간 제2의 폭발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대형 시장인 ESS하고 로봇의 대응인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산업은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면 제2의 캐시카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SS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첨단 모빌리티 시장의 급성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의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사실은 불규칙한 전력을 저장할 대규모 ESS 수요는 전기차 시장 규모를 압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요, 저가형 LFP 배터리를 ESS에 선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ESS 수주 폭발 소식이나 또는 첨단 로봇의 탑재가 될 초고성능 배터리 공급 계약이 터져 나오면 2차 전지 산업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 체인저 기술의 상용화인 것 같아요. 지금의 배터리가 화재 위험성도 있죠. 주행거리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이걸 뛰어넘는 게임 체인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돼서 충전 10분 만에 800km 주행하면서 불도 안 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현실이 되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런 소식에 귀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 SDI든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혹은 숨어있는 소재 기업이든 누가 먼저 이 게임 체인저의 방아쇠를 당기느냐, 그게 바로 2차 전지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려면 전기차의 대중화와 대규모 시장의 개척, 그리고 게임 체인저의 상용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산업은 지금의 조정 국면을 끝내고 다시 역대급 랠리를 시작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이 긴 조정기를 거쳐 점차 회복 흐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조선업은 어떤 국면에 와 있나요? 지금 조선업의 국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주 호황은 지나고 이제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인하는 수확의 시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현재 국면은 수주 잔고 가득해서 건조 집중기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두둑하게 확보했거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과가 바닥일 때가 아닌 성과가 최고점일 때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받았다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발주량이 전년 대비 줄었다라고 하는 기사에 사실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도크가 꽉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라서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선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문하면 납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발주를 미루는 자연스러운 사이클이고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모멘텀은 고가 수주의 이익 실현인데요. 조선업은 주문을 받고 돈을 벌기까지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고
하거든요. 드디어 2022년, 2023년에 정말 비싸게 수주했던 고부가 선박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선주에게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실적 턴어라운드야말로 조선주가 다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출 규모 확대,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는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몇 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하는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조적인 강점은 친환경 패권과 중국과의 격차에 대한 확대인데요.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 또는 EU의 환경 규제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노후 선박은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LNG 추진선이나 또는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선박, 수소 선박으로 교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차세대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은 사실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패권을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중형 선박이나 또는 벌크선에서 여전히 저가 경쟁을 하고 있다면 한국은 선박 한 척당 3,000억 원이 넘는 LNG선인 군함, 특수선 같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시장을 독점하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업은 지금 수주 사이클의 정점을 지나서 실적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과거의 적자 늪에서 벗어나서 고정비를 만회하고 비싸게 받은 수주 잔고의 이익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기업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고부가 선박의 딜리버리 속도가 주가 상승의 핵심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 방산 선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변화 흐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 흐름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황 없는 조선업, 즉 탈사이클 산업으로의 진화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조선업은 극심한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탔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배 주문이 폭증했다가 불황이 오면 수주 절벽에 시달리면서 수년간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이 롤러코스터의 산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다변화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K조선사들이 집중하는 분야는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치는요, 초고부가가치 확보인 LNG하고 해양 플랜트인 것 같아요. LNG 운반선, FLNG 같은 해양 플랜트는 일반 컨테이너나 유조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과 높은 마진을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 LNG선이요, 극저온 기술이 필요해서 중국이 정말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 장벽의 영역입니다. 조선사들이 단순 건조가 아니라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 같은 정말 고부가가치 선박의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매출 규모가 조금 줄어도 수익의 질을 극단적으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의 선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곧 조선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가치는 안정적인 캐시카우의 등장인 방산과 특수선인 것 같아요. 하나오션의 사례를 보게 되면 잠수함, 구축함 같은 방산 선박은 일반 상선처럼 경기를 타지 않죠. 또 국가 안보하고 직결된 영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주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관계를 맺게 되면 수리해야죠, 유지 보수해야 되죠. 굉장히 지속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선업이 불황기에 접어들더라도 방산 부분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가치는 미래성장 동력인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나 메탄올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은 기본이고, 해상 풍력 설치선 같은 정말 신재생 에너지의 인프라 구축 확장,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영역을 단순 운송 수단을 넘어서 에너지 산업의 인프라 구축자로 변모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미래 성장이 보장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먹거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사들의 다변화는 경기 변동에 덜 흔들리는 방산, 그리고 이익은 더 많이 남기는 LNG나 플랜트, 그리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까지 확보하는 리스크 분산과 수익성 극대화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주는 과거의 사이클주가 아니라 안정적인 고수익 성장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 조선업이 가진 강점은 어떤 부분에 있나요? 과거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밀려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 우리 조선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정말 확고한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고, 한국 조선업의 강점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친환경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지배력인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점점 강력해지면서 노후 선박은 설 자리를 잃고 있으니까요. 선주들은 LNG 추진선이라든지 또는 메탄올 추진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배를 교체만 되니까요. 한국 조선사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극저온 상태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멤브레인 형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을 보게 되면요, 전 세계 신규 LNG선 발주 중에서 한국이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기술 우위를 입증하고 있으니까 LNG선뿐만 아니라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셔틀 탱커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선종에서도 한국은 중국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척당 가격과 기술력이 중국의 2배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두둑한 수주잔고가 확보한 3년에서 4년치 정도의 실적이죠.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만큼 든든한 건 없으니까요. 오랜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조선사들이 2025년 5월 기준으로 약 1,30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한 19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주잔고, 즉 일감을 쌓아놨습니다. 이는 당장 올해 신규 수주가 주춤하더라도요, 앞으로 정말 최소 3년에서 4년 동안 매출 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고, 이미 2023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조선가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성가의 수주한 물량이 건조되는 2025년 이후부터는 수익성 개선세가 가파르게 개선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기술력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반사이익인 것 같아요. 조선업의 미래는 스마트 야드하고 자율 운행 선박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국 조선사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율 운행 스마트 야드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하고 노동력 부족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가지고 중국의 생산 격차를 굉장히 크게 벌리고 있는 정말 핵심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완전히 옥죄고 있잖아요.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 참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MRO까지 성사된다라고 하면 단순한 수주 이상의 안정적이고 거대한 신규 먹거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경기와 육아, 글로벌 교체 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인데요. 이번 회복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상승 사이클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데요. 경기나 유가의 단기 변동의 출렁이는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견고한 성장 사이클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는 조선업 회복의 기초가 되는 건 글로벌 해운 경기하고 선박 교체 수요인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 해운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된 측면은 있지만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신흥국이라든지 또는 유럽, 중동의 수요가 점차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박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라든지 또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놓고 보게 되면 2025년 글로벌 실질 GDP 성장률이 미국은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럽, 신흥시장은 성장세로 인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완만한 개선세가 기대가 된다고 이런 보고서 발표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해운업과 조선업의 수주하고 물량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규제가 만들어낸 멈출 수 없는 초대형 교체 수요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에 넷제로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탄소 집약도 지수 규제가 본격화될 거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선박의 상당수가, 특히 증기터빈 선박 같은 낡은 배들은 이제 더 이상 운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으니까 운행을 할 수 없겠죠. 전 세계적으로 LNG선만 해도 현재보다 150척에서 250척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단기 발주 물량이 아니라 구조적인 교체 수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2028년 경에는 노후 선박의 폐선 물량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 선박을 대체할 유일한 답은 한국 조선사가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친환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미 확보된 수주 잔고가 장기 실적에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글로벌 발주량이 감소하더라도 우리 조선사들은요 이미 3년에서 4년치의 일감 쌓아두고 있거든요. 2025년 하반기에도 LNG선 프로젝트 재개 같은 대형 수주 파이프라인이 대기 중이지만 설령 단기에 발주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미 수전 어떤 고수익 물량들이 건조되는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026년까지 견조한 실적 개선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곧 장기적인 매출 성장의 토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선 관련 주식들이 방산이나 해양 플랜트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조선주의 움직임은 저는 삼각편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편대는 본업인 조선으로 실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비싼 배들로 3년치 4년치 일감을 정말 꽉꽉 채워놨으니까요. 그게 드디어 올해 2025년부터 진짜 실적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수주 잔고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현실이 된 거죠. 물론 올해 신규 수주가 작년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쌓아둔 일감으로 흑자 기조가 탄탄해졌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게 바로 주가의 하방을 받쳐주는 든든한 첫 번째 편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삼각편대 중에 두 번째 편대는 방산인 것 같습니다. 과거 조선사들이 배만 만들다가 정말 짬짬이 군함 만들던 수준으로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고요. 지금의 K방산 수주가 잔고가 100조를 넘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바로 우리 조선사들이 있죠.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수를 인수해가지고요. 미국 본토에다가 깃발을 꽂았고요. HD현대도 미 해군 MRO 사업 자격을 따냈죠. 단순히 군함 몇 척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강 미 해군의 정비 파트너가 됐다라는 거죠. 한번 뚫으면 30년에서 40년간은 정말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폴란드의 잠수함, 캐나다의 잠수함, 이 수십 조짜리 잭팟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걸 어떻게 볼까요? 단순 조선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판 로키드 마틴으로 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방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조선주가 함께 펄펄 나는 것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삼각편대는 해양 플랜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해양 플랜트는 대한민국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죠. 2010년대에 저가 수주로 인해서 굉장히 피눈물을 흘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됐고 전 세계가 이제 에너지 안보를 외치면서 바다 밑에 가스를 캐내기 위한 해양 플랜트 반주가 다시 터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사실 이 복잡한 FLNG 생산 설비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말고는 만들 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 그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요. 해양 플랜트 전체 이익을 견인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이제 해양 플랜트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아니라 조선사들의 이익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고수익 조커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선주들의 움직임은 삼각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본업인 조선의 튼튼한 실적을 내는 캐시카우, 방산으로 인해서 장기 성장 동력의 성장축이 열렸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커 역할을 하는 해양 플랜트까지 엮인 삼각편대가 떴습니다. 물론 이 삼각편대 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되겠죠. 무너지지 않는 한 이 동조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체질 개선의 큰 그림을 보면서 긴 호흡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선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변화하고 지원에 있어서 첫 번째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숙련된 인력 확보하고 양성인 것 같아요. 3년치 4년치 일감 쌓였는데 정작 배를 만들 숙련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정부에서 부랴부랴 외국인 인력으로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이건 땜질 처박에 불과하겠죠. 용접하고 설계하고 품질 관리하는 이 핵심 숙련된 인력은 하루아침에 사실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건비는 폭등할 거고 배는 제대로 못 만들 거고 그러면 인도도 지연이 발생되겠죠. 최악의 경우에 어렵게 수주한 계약의 발목을 우리 스스로가 잡는 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둘째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중국을 따돌릴 초격차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은 LNG 운반선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긴 하지만 이걸로 만족하면 끝이죠.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의 다음 화두는
탈탄소죠.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2030년, 2050년 가면 갈수록 무자비할 정도로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차세대 먹거리는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또는 액화수소 운반선 같은 무탄소 선박이죠. 이 차세대 선박 시장도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선점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과감한 R&D 투자 지원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선제적인 실증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가 지원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정책과 금융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조선업은 사실 혼자 클 수만은 없습니다. 수십 조가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배를 수주하려면 RG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고 하는 보증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조선사들이 정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따내가지고 보증 한도가 맥스가 됐어요. 꽉 차버렸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선박의 원가 20%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만약에 널뛰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수주를 잘해도 수익성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금융권이 조선 니네 돈 잘 버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더 잘 벌 수 있도록 든든한 바람막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입 은행 같은 정책 금융기관들이 우리 기업이 일감을 놓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RG 같은 거 발급 한도를 파격적으로 늘려주는 든든한 실탄을 넉넉하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원탑 그리고 부자들의 공부방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하는데요. 경제원탑에서의 강의는 사실 특강 형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매달 10일, 20일, 30일에 특강 형태로 열리고 있는데 이 특강이 무료입니다. 근데 이 특강 안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시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시장 안에서의 종목, 어떤 종목을 보시면 좋을지 차트들을 그리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다음 부분은 섹터 부분들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는 반도체 섹터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콕 집어가지고 반도체 sek터 안에 퍼스트 클래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반도체 종목 중에 그래도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한 5종목, 6종목을 선정을 해 놓고요. 퍼스트 클래스로 선정된 종목들도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전략 말씀드린 이후에 그 퍼스트 클래스 종목에서 10배거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나 두 가지의 종목도 선정해서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용 안에 코인도 저희가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황, 섹터,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달 10일, 20일, 30일에 저희 경제원탑에서 유튜브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달아둘 거니까요. 경제원탑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링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 참조하셔서 특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제원탑에 들어오셔서 참여해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